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 획득을 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시작이시죠? 저랑 같이 직업 상담학과, 저는 여러분과 직업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우선 직업 상담학 먼저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려고 하시고 자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패스하시면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겠죠. 1년에 3번이나 있는 아주 좋은 시험. 공무원에 가산점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5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직업상담학과 1차 시험에 상담학, 그 다음에 직업 심리학. 이 두 교과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그리고 노동법규, 이렇게 5과목이 1차 시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객관식 20문항 선다형으로, 사지선다죠. 선다형으로 해서 총 500점 만점. 그래서 평균, 여기서 5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2차 시험, 2차는 이제 이거는 1차는 객관식의 사지선다형의 시험이라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실무라고 하죠. 그래서 제목은 실무라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담 실무를 필기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시험, 서술형의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2차 상담 실무도 저랑 같이 강의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문항수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약 18문항 내외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만, 노동법규를 제외하고 노동시장법까지 상담학, 심리학, 정보론, 시장론이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2차 실무 들어갈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했지만은 왜 지금 이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냐면은 지금 1차와 2차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만은 뭐 대충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찍기라는 거죠. 사지선다형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60점 이상. 물론 그렇게 해서도 많이 합격은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차가 합격했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거 있네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특히 상담학과 심리학은 제목에서 보듯이 시장론, 정보론은 일단 어떤 그 경제적인 일부분이에요. 정보를 주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학, 심리학은 학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범주가 넓고,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이, 여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담에서 하는 이론들을 다 다룹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보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시험은 기출을 잘 분석해서 거기 토대로 그 정도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1차를 갖다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것이 2차까지 간다는 거죠. 이 18문항 내에는 대부분이 주로 13문항 정도, 최소 13문항 정도가 상담학과 심리학에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에서 최소 60% 이상, 65% 정도가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1차 때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못하면 2차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지금 1차 과정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그러니까 이것도 필기인데 이건 서술형의 시험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객관식 선다형 필기시험이지만은 이때도 이론적인 토대가 충분히 쌓아 있도록 이때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2차 시험이 수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1차 시험 합격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같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고 문제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론적 배경을 내가 2차까지 염두에 두고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담학
학자들 많이 나옵니다. 심리학 가면 학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나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일 뿐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출발하신 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담학이랑 심리학의 배경이 있으셨던 분들은 들었던 용어가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니까 접근이 쉬울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뭐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이 이걸 준비할 때는 긴장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심리학이라든 상담학에서 전혀 문외한이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도라는 표현 쓸게요. 선생님이니까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대리 경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강조할 것입니다. 거기 놓치지 않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1차 시험은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왔는 걸 충분히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아주 깊게 가는 거 아니죠.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담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출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출을 누가 분석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기출까지 분석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수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기출에 나왔던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출 판도가 약간 변형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2019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론적인 배경도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단답형의 식으로 많이 나왔다면은 그런 판도가 좀 바뀌었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직업 상담학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직업 상담학 보게 되시면요. 직업 상담학에서 보시면 일단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이렇게 제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상담학은 총 6장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2장은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직업 상담 접근 방법을 3장에 구성했고요. 4장 직업 상담 기법, 그리고 5장에는 내담자 직업 능력을 어떻게 사정하는지 내담자 직업 능력 사정하는 거, 그 다음에 6장 내담자 인지적 명확성 사정과 행동 이해하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한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 구성했느냐? 출제 빈도예요. 출제 빈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시험의 목적은 변별하기 위해서 변별의 목적이 있네. 변별하기 위한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험의 목적. 그러면은 직업상담사 시험은 어떻게 변별하겠다는 거예요? 등수로 변별하는 기준 참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변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맞게끔해져. 그런데 말입니다. 6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아니에요. 60점이 목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공부가 재미없으세요. 기출 토대로 해서 나왔던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던 건 내가 다 맞춰보리라 라는 각오로 하시면은 공부가 조금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물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건 맞아요. 60점 맞으면 되는 건 맞지만은 목표는 60점이 아니라 받던 건 다 맞추자. 받던 건 다 맞추자. 새로 나온 건 내가 선대항은 잘 읽어보고 이론적 배경을 잘 읽어보고 맞출 수 있는데 물론 꼭 100점을 맞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챕터를 이렇게 구성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제가 책을 냈을 때 굉장히 볼륨이 많았어요. 볼륨이 컸어요. 왜냐면은 산인공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출제를 하겠다는 교수 요목이 있죠. 출제 요목이 있단 말이죠. 그걸 다는데 그것을 다 다루다 보니까 동일한 분량으로 다 다루다 보니까 너무 학습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꾀가 생기는 거죠. 아, 제가 알았던 건 봤던 건 다 맞추자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는 건 맞아요. 그 범주에서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담의 기초부터 내담자 인적 명확성 사정하고 행동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제가 잘 풀어서 설명을 가장 잘해 드려야 되는 부분, 의차까지 선생님이 단답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이론적 토대가 돼야 되는 것이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중이 가장 클 거예요. 챕터는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렇게 동일한 챕터로 구성이 됐지만 분량도 상담 이론이 가장 많고 이것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직업 상담 이론 부분이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교수자는 이런 잘난 척은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스토리를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자부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직업 상담사란 말이에요. 직업 상담사. 실반과 인강에서의 강의 좀 포인트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직업 상담사니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듣고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상담이라는 건 무엇이냐? 상담의 하위 영역에 직업 상담이 있겠고 학습 상담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상담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겠죠. 그럼 직업 상담. 상담은 왜 하는가?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제 상담이란 왜 할까요? 상담이란 왜 할까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담이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거죠. 이 문제는 객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문제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하는데 상담은 면대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요즘처럼 매체가 발달하면은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이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상담을 한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면 왜 상담을 하느냐?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거죠. 상담만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각 개인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문제라는 건 비합리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에서 의사결정력을 증진시키는 것, 것은 상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상담에서 의사결정을 학습시키는 거다 맞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업상담이라는 건 뭐예요? 직업상담이라는 건 어떤 직업적인 진로적인 문제에 관해서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직업상담사죠. 직업상담이겠죠. 그래서 직업상담, 상담과 직업상담 일단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교재에서 보면 상담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의 관계를 요하면서 면대면의 관계에서 누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러면은 상담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상담의 목표는 뭐예요? 상담 목표는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상담 목표는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진로적인 문제에 어떤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적인 문제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던 내담자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상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의 목표가 있고 직업상담의 목표도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좀 구체화되겠죠. 상담의 목표는 어떤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요한다는 거죠. 잘못됐던 행동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신 건강이 증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 건강의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진로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신이 괴로워. 그래서 상담할 수가 있죠. 도대체 내 심신이 왜 괴로운가? 이런 걸 통해서 정신 건강이 증진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어떤 병적인 증세가 있으면은 병적인 증세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상담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담 이론이란 부분이 제가 가장 많이 풀어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상담 이론이 문제가 있는데 상담 이론은 각각의 학자들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내담자의 문제지만 그걸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담자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또 내담자의 행복과 만족감을 증진시킨다. 이것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담자의 행복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거. 저 행복, 만족감을 증진시키고자 상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히 내담자의 행복감, 만족감이 증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문제가 있어 우리 가정, 내가 문제가 있어 우리 학교, 내가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학교가 만족하고 가정이 만족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이것도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피동적으로 어떤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거 아니죠.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상담 목표가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 해결이 되면 내담자가 행복해지면 또 사회와도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내담자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바람직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거나 또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권고한다. 설득을 하는 어떤 상담 기법에서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검사를 해석하고 정보를 제걸 설득하는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것 자체가 상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 받습니다. 그러면은 교재에서 이제 상담과 생활지도,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은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생활지도와 상담과 심리치료. 상담은 생활지도하고 심리치료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생활지도는 주로 학교적인 측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심리치료는 어떻게 해요? 정신병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상담은 이렇게 양자간에 걸쳐요. 근데 심리치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물치료까지 가야 되겠죠. 의학적인 측면까지 같이 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의 기본 원리, 5번 상담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볼게요. 비스텍이 말하는 상담의 기본 원리. 상담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문제 해결을 조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데 상담은 그러면은 갖춰야 될 원리가 있어요. 상담의 기본 원리. 상담의 기본 원리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상담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문제, 진로에 관한 문제야. 심리적 고통이 있어. 이러더라도 다 개별화 원리, 각 개인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개별화 원리. 그래서 내담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내담자의 개성, 특성 거기서 이해를 해갖고 내담자가 보다 낫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담 방법도 동일한 문제도 상이한 방법으로 상담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문제야. 동일한 진로에 관한 문제니까 동일한 접근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니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처치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있어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이것은 상담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누가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어떤 문제 해결, 같은 목표를 갖고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이 상담인데 그러면 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를 만나는데 내담자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있다.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문제 있으면 이렇게 쓸게요. 그래 봤는데 어떻게 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상담자는 이 관계에서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레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담자와 아주 부드럽고 허용적인 관계,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기본 태도가 돼야 돼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는 뭐냐면은 내담자가 문제가 발생해서 내담자의 갖고 있는 주변의 정보들이 있는 그대로 노출돼야지 문제 해결 조력하기가, 개입하기가
용이하겠죠. 그 제대로 된 처치 개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좋아서 블라블라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정보를 다 노출할 거 아니에요. 낯선 상담자를 쳐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 감정 표현,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통제된 정서관여, 통제된 정서관여. 아니 감정을 표현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통제하라고 그런가? 누구? 내담자의 감정은 잘 표출하도록 하고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래퍼 형성하지만 어떤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객관성이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전문성이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은 어떻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 판단을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담자한테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잘 표출하도록 하지만 상담자는 어떻게 해요? 중립적으로 내담자의 그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자기 감정은 잘 통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래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수용 원리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준다. 부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잘 받아들여준다. 끄덕끄덕 잘 받아들여줘야지만 계속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상담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상담자로부터 어떻게 가치 판단을 받으러 상담을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심판적인 태도. 아유 잘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안 되겠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유치하게 비교했지만 비심판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담자의 행동, 가치, 태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내 나름대로의 주관성을 가져서 안 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도와줘도 문제는 누가 한다? 자기 결정.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비밀보호. 이 부분도 우린 굉장히 중요하게 비밀보호. 상담은 문제가 있어 하는데 상담자가 어떻게 입이 무거워야겠죠. 비밀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의 비밀을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게 상담자의 윤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비밀보호 예외사항을 이런 원리에 입각해 상담을 하게 되는데 비밀보호 예외사항은 꼭 집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죠. 내담자와 만나서 상담을 하기 전에 구조화라는 상담의 틀잡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신과 얘기한 거를 비밀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밀보호 예외도 있다라는 거죠. 비밀보호 예외사항. 어떤 것이 비밀보호의 예외사항이 되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지만요. 비밀보호 예외사항 되는 건 해를 끼칠 가능성. 해를 끼칠 가능성이 보일 때 누가? 자신도 그렇고 타인.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노출되었을 때 이때는 비밀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살해버릴 거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해버릴 거라 누구 물건 훔쳐버릴 거라든가 이거는 신체적인 해도 그렇고 물질적인 해도 그래요. 아니면 내담자가 어떤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있든가 전염병에 걸리면 사회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비밀보호 못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관한 거. 아동학대는 의사들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되죠. 아동학대라든가 요즘 문제가 되는 요즘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범죄와 관련되는 거. 아니면은 법원에서 어떤 법적 자료를 요구할 때 법원에서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요구. 그러니까 성년이 아니라 내담자가 미성년들 법적 보호자.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 상담해 놓고 비밀보호하겠다, 개인의 정보 보호하겠다 안 알려주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요구하시겠죠. 아이를 상담해도. 그래서 이때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요구 시 그러면 틀려요. 미성년자 혹은 내담자가 어떤 그 성년 나이는 성년이지만은 금치산자라든가 어떻게 제대로 의사 판별할 수 없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 오래 하고서 그 결과를 갖다 보호자가 받고 싶어 하겠죠. 미성년자인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이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담자한테 구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냐면은 제가 아직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한테 이걸 갖다가 슈퍼바이저한테 감독을 받는다는 거, 슈퍼바이저한테 보고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제대로 상담이 하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상담 일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에서 활용할 때. 상담은 케이스가 되게 많아야 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진로의 문제라도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접근해야 돼서 많은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상담 사례를 갖다 내가 그 연구에 쓰겠다. 그럴 때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하고 삭제하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기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비밀 보호하겠다는 걸 갖다가 이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상담사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상담사는 의도적 감정 표현이 통제된 정서관념을 이렇게 하면서 내담자한테 많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허용적인 분에서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의 기본 원리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뒤에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이것만을 강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 조건, 래퍼 형성하는 거. 래퍼 형성을 어떻게 하냐. 래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는 거.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한다. 무조건 수용 혹은 무조건 존중이에요. 무조건 존중, 진실성 혹은 일치성, 진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인 이것이 래퍼 형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은 뭐예요? 아까 비심판적인 태도라고 했죠.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담자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일치성 혹은 진실성, 뭐 순수성인데 내담자, 상담자 같은 목표 서로 합치되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내 상담자는 솔직하게 목표 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솔직하게 반응해 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내담자로부터 같이 우리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진실성, 실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는 뭐냐면은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랬겠군요. 하지만 상담자는 객관적이라고 그랬어요.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내담자랑 똑같이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담자의 내담자의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 이해하지만 결코 상담자의 본연의 자세에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상담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인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 조건, 이것이 결국은 래퍼 형성하는 방법인데, 래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 허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같이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수용, 진실성, 공감 이해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래퍼 형성입니다. 그래야지만 상담에서 어떻게 해요? 낯선 상담사를 찾아와서 왜 낯서냐? 상담자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워졌네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친한 사람끼리 상담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객관성이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채권채 문제 상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데 상담해도 안 돼. 왜? 객관성에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낯선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내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태도를 잘 닦아주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담의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 모든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도 상담이잖아요. 뭐 문제가 뭐 전문 상담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 있죠. 야, 나 상담 좀 해줘라. 전문 상담가를 몇 회기씩 찾아갈 문제가 아니도 막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답을 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부터 스스로 치유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졌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미리 막 가치 판단하면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죠.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할 때도 이렇게 그 래퍼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래퍼 형성하는 방법 중에서 데이비스 로빈슨의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원래 동정을 근무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데이비스 로빈슨은 그런 거 표현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런 거는 참조적으로 보시고요. 래퍼 형성하는 방법,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 다음에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가치 판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자유롭게 의도적으로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아까 그러니까 상담의 기본 원리가 다 래퍼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시에 일단은 처음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아주 간략하게 준비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을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상담 이론, 심리학 이론, 그래서 이론적인 줄을 다 닦아서 어떻게 1차까지 쫙 가서 동차 합격하시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상담이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